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단원입니다. 앞선 3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 항목의 금품,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연차보상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와 출장예비가 있었습니다. 이 중 맞춤형 복지비와 출장예비는 근로제공과의 대가성이 적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결과 5개 항목을 가지고 평균 통상 임금을 산출하는 걸 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30일치 평균임금이니까요. 되셨고요. 다음은 정기적 일률적 성격을 가지는 통상임금을 추출했습니다. 5가지 항목 중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가 남았습니다. 이 세 항목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대장을 한번 보시죠. 위의 이런 작업을 거쳐 계산한 결과를 좌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란에 적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교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임금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부터는 임금대장 우측편으로 넘어가 원천징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과 논리가 등장합니다. 징수법상 보수라는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임금이론은 쓸모가 없습니다. 세법의 논리가 시작됩니다. 관련 개념을 잠깐 본 뒤 위 7가지 금품 항목의 사례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4단원의 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단원까지 근기법상 임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데요. 이래서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고요. 그 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내용을 이제 이 임금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소득세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보수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예를 들어드렸던 급여표를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연차보상비에서 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맞춤형 복지비하고 예비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급여대장에 기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세법으로 넘어오면 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논의는 무의미한 조문이 됩니다. 우선 보시면 임금의 범위에 벗어났던 맞춤형 복지비와 출장예비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요. 뒤에 한번 개념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로 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는 보수로 봅니다. 반면에 이제 출장예비는 보수로 보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급식비와 교통비는 그냥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그래서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때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데 보수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보수에 해당되긴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식비와 교통비가 비과세 항목이 되는 것은 약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보시면 급식비는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되면 비과세가 되고요. 교통비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교통비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유류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법상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결론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부분을 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법조문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임금과 동일하다면 임금을 계산할 때 그 논리를 그대로 원천징수할 때도 쓸 수 있겠지만 둘은 족보가 상당히 다르죠. 근로소득의 개념은 조세부가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부분이라는 논리도 세법의 정책적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하여 10대 교통비 등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법률 개정이 있었던 월평균 보수의 적용기간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징수법상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은 임금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없어서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는 이런 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업무 담당자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 기타 이제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 두 가지 내용이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20만 원이 왜 비과세 소득인지 법률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예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금비를 당해사업체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에서 교통비의 조건을 밑에 달아 놓았는데요. 그 기준에 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식당이 없고 그래서 실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식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 외에 자녀 보육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산재 월평균 보수의 계산인데요. 월평균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한 달 평균으로 해서 보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우리가 4대 보험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월평균 보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료율을 곱해서 징수액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보수는 그냥 1일날 입사하시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월수로 나누면 월평균 보수가 나오는데요. 예컨대 입사일이 15일로 해서 한 달이 반 정도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련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1월 중순에 만약에 입사를 하신 사람이 있으면요. 1월 16일 날 만약에 입사를 하신 분이 있으면 월평균 보수 이래서 예를 들어 1월달 보수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그 1월달 해당되는 1월달을 다 빼버리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1월 16일 날부터 만약에 출근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전년도 보수 총액 이 보수 총액에는 1월달에 그 16일 정도 근무했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분모에는 고용월은 제외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미만은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11개월 반의 급여를 분모의 11개월로 나누면 실제 우리가 산출하려고 하는 월평균 보수 개념보다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 분모의 350일, 분자의 334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 금액을 그냥 1일날 입사하신 사람의 월평균 보수액과 유사한 형식으로 맞추는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월평균 보수가 두 가지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입사할 때 취득신고할 때 보면 취득신고서에 보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대로 해서 4대 보험이 징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근로자가 이듬해 3월달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이를테면 세금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한번 하면서 이듬해에 내야 될
월평균 보수 기준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할 때 뭐 예컨대 월 200만 원으로 보수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교본급이 오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예전에는 10월달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산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12월 12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이냐 아니면 12월 13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처음 취득 신고할 때 월평균 보수액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2020년 12월 12일 이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근로자처럼 보수총액 신고하고 이듬해 4월달 되면 바뀐 월평균 보수액을 가지고 쭉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전년도 12월 13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다면 취득 신고할 때 보수 예정액으로 해서 뭐 한 200만 원 정도 신고를 해놨다 치면 설사 그 이후에 급여가 좀 오르거나 아니면 시간의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듬해인 2021년 3월 달에 정산했는 금액을 가지고 2021년도에 월평균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 때까지 쭉 이제 연결해서 당초에 신고했던 보수액을 기준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3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은 신고한 이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약 1년 한 3개월 정도 적용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4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